안녕하세요. 바른수학 원장 김민준입니다. 오픈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다듬어서 동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픈 세미나 때 참석하지 못하셨던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습관과 꾸준함의 강력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선은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2년도 2월부터 수학을 가르치는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년도 2월은 제가 이제 학생이던 시절인데 14년도 8월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 느낌으로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14년도 8월에 졸업을 하고요. 바로 다음 달인 9월부터 자기주도 학습 전문 학원에서 근무를 18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제 수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시간표를 작성하고 학생마다 이제 성취도 수준을 판단해서 교재 선정하고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학습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김포에 있는 수학학원으로 19년도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이 자기주도 학습 학원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업무는 하지 않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수학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1년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과 김포 지역에서 다시 과외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외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요,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시스템상 제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봐주고 싶어도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봐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과외로 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이제 바른수학 교습소 원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상교육 신사업 베타 테스터로 참여했다라는 이력도 있는데요. 이 신사업은요,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회사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주도 학습 학원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는 걸 알고 계신 그 지인분께서 비상교육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외 활동하는 도중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먼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렇게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마다 학습 포인트에 좀 중점적으로 둬야 될 그런 차별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기타 안내는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바른수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좀 다소 길 수 있어서 2부에서 3부 정도로 나눠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교과목이라는 특징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크게 세 줄로 남겨놨죠. 이 위에 두 내용이 한 내용,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또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학이라는 교과목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연속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인과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위에 있는 말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보단 좀 쉬운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하면요, 열의 9은 2항에서 풀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2항을 해서 푼다, 맞는 말인데 이것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100%짜리 대답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이항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려면 또 그것들을 바탕하는 원리들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개념들을 설명해야 되고요. 공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개념이나 내용들이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뭐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냐? 방정식을 푼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수학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 배제하고 쉬운 단어들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이 무엇이냐면요, 미지수 x에 들어가는 수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미지수 x 정도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x라는 표현은 이제 워낙에 많이 쓰는 유명한 표현이니까요. 미지수가 관건이겠죠. 미지수는 알지 못하는 숫자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르는 숫자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x라고 하는 게 있는 곳에 어떤 모르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린 이걸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x 플러스 5는 1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이 식에 있는 이 x 자리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숫자가 임의로, 랜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x에 우리가 어떤 특정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면 참인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거짓인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봤을 때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2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를 한번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x에 2를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는 11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x에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땐 1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 x가 2일 때랑 3일 때 참 거짓이 달라지니 우리는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x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값을, 그 미지수 x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x가 2라고 하면은 해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인과관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푸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의 원리도 존재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항을 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앞선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또 말씀드린 내용이 이항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항 속에 숨어있는 원리가 바로 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이항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가능한 겁니다. 등식의 성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상식선의 이야기예요.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마찬가지로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철수라는 친구, 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뭐 당이 떨어졌는지 저한테 초콜릿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한테 초콜릿이 때마침 좀 있어서 철수, 영희 두 친구한테 5개씩을 줬어요. 5개? 5개. 왜냐면은 초콜릿을 줬을 때 제가 뭐 철수가 더
열심히 해줘서 뭐 더 준다, 혹은 뭐 0이라는 친구가 더 말을 잘 들어서 0이라는 친구한테 더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주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5개씩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콜릿의 개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등식입니다. 같다라고 되어 있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철수가 더 먹고 싶대요. 너무 적대요, 초콜릿 5개가. 쌤한테 초콜릿이 더 있으니 3개를 더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철수는 그럼 8개를 먹는 거잖아요. 철수는 8개를 먹는데 영희는 그대로 5개면 싫겠죠? 저 쌤은 철수를 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영희한테도 똑같이 줘야겠다 해서 똑같이 3개를 줬습니다. 식을 한번 봐볼게요. 맨 처음에 5개씩 줘서 등호가 성립되는 등식이었는데 철수한테 3개를 더 주고 영희한테 3개를 더 준 결과를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8개니까 식이 성립하죠. 여전히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에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면 그 등식은 계속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과 곱셈, 나눗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식의 성질로 어떻게 방정식을 푸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개의 개념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항은요, 단어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을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항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항은 쉽게 말하면요, 이 등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숫자들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을 옮긴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등호를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갈 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위치만 바꾸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항을 옮겼을 때 덧셈은 뺄셈으로 바뀌어야 되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예시입니다. 5 더하기 3은 8이다 라는 식이 있는데요, 이 식은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등호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넘겨볼 겁니다. 그러면 덧셈이기 때문에 뺄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5는 8 빼기 3이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이항이에요. 자,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2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방정식을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이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도 등식을 계속 성립시킬 수 있는 개념이고요, 이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식을 계속 성립시키게 해주죠. 이 2가지 개념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유념하시고 이제 방정식 푸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이야기는 해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해를 구하려면요, 이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이 방정식의 모양을요, 여기가 좀 공란인 건 우리가 해를 모르니까요. 어쨌든 x는 어떤 숫자 이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등식은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죠. 이 등식에서 이 등식으로 유지를 시키되 모양만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 들은 거 있죠?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등식을 계속 성립시키기 위한 성질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3x 플러스 5인데 이거를 x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를 x로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 얘도 좀 거슬리고 얘도 좀 거슬리죠. 저는 우선 이 5를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없애줄 거냐? 5가 덧셈이 되어 있으니까 5를 뺄셈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만 뺄셈을 해주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5를 뺄셈을 해줬는데 이쪽에만 해주면 안 되니까 맞은편에도 똑같이 5를 뺄셈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여기는 없어질 것이고 11 빼기 5는 6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조금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이 3을 없애주고 싶은데 3이 곱셈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숫자랑 문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건 곱셈이 들어가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3이 곱해져 있으니 이 3을 없애려면 3을 나눗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쪽에다 3을 나눗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등식의 성질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은 이항에서 풀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 했고, 저는 분명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만 100%짜리 대답은 아니다 라고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항을 쓰지 않고 등식의 성질로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항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항을 하면요, 플러스 5를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뺄셈이 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쪽은 11 빼기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3x는 6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x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3이 거슬려요.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또 3으로 나누면 x는 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항이라는 것을 중간에 한번 넣어서 설명을 했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넘어갔을 땐 제가 이항으로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등식의 성질로 푸는 과정을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과정입니다.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없어지는 과정을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었다라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이항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풀 때 덧셈과 뺄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항으로 설명을 하면 압도적으로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결정적으로 곱셈과 나눗셈에 있어서는 이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항으로만 설명을 하는 건 절대로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조금 더 편리하게 풀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등식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등식의 성질이라는 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수학은 정말로 논리적이고 인과관계가 섞여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것을 1차 방정식의 풀이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등식의 성질을 모르는 상태로 이항만 공부하고 그렇게 원리를 모르고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문제를 외워서 풀게 됩니다. 흔히들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전형적으로 문제를 외워서 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풀었던 기억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유형별 풀이를 습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건데, 원리를 습득하지 않고 그냥 푸는 방법만 배우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습득을 하고 넘어가면요, 문제의 유형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고요. 그러면 말이 조금 바뀌고 유형이 조금 바뀐다고 해도 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습을 통하면 말이죠. 자, 문제를 이렇게 외워서 풀게 되면요, 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안 될 거고요. 풀었던 거라고 해도 연습이 충분하지 않으면 풀이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대답을 할 테니, 그러면 풀었던 문제도 다시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처음 보는 유형이 없게끔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학습 강도가 상승하겠죠. 학습에 필요한 시간도 증가하겠죠. 이러한 수순은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교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논리적이고 인과관계의 연속인 과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용이 길어서 2부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